안녕하세요. 보험 관련 이슈에 대한 팩트체크 임팩트TV 임평재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이겁니다. 질병을 알면 보장이 보인다. 암, 뇌, 심 3대 질병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요즘 이제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3대 질병 준비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돼요? 이런 질문을 우리 시청자분들께 제일 많이 받아요. 그래서 준비한 내용이고 보험을 준비할 때는요, 그 위험이 어떤 위험인지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내가 그 각각의 질병에 걸렸을 때 어떤 상황, 어떤 치료를 받게 될 거냐. 두 가지만 알면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답은 그냥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시간 마치시고 나면 3대 질병에 대한 보험 준비는 확실하게 감이 오실 겁니다. 자, 하나씩 말씀을 드릴게요. 해마다 우리나라에서 돌아가시는 분들의 숫자는 25만 명 전후예요. 그리고 매년 통계청에서는 사망 원인을 발표하는데 그중에 1등, 2등, 3등은 정해져 있습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이에요. 돌아가시는 분들의 절반, 거의 46.4%가 이 세 가지 질병으로 돌아가시기 때문에 발생할 확률이 높은 겁니다. 그리고 발생했을 때 상당히 치명적인 상황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확실하게 최우선적으로 보험을 준비하는 건 현명한 결정이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이 세 가지 질병 안 왔으면 좋겠지만 이 세 가지 질병 중에서 하나는 선택을 해야 된다. 선택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저는 1초도 망설이지 않고 심장질환 하겠습니다. 이거 할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심장질환은 심혈관 플러스 기타 조직 관련된 질병을 포함하는데, 사실 보험 보장 측면에서 보게 되면 심장 판막증이라든지 심부전이라든지 이런 담보들이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극히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심장질환은 허혈성 심혈관 질환으로 제가 가정을 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심장질환에 걸렸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고, 만약에 셋 중에서 굳이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저는 심혈관 질환이다. 왜? 깔끔하다. 죽거나 건강하게 살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겁니다. 작년 2019년도에 이제 저도 주변에 아는 분들이 많으니까 여러 부고를 받지 않습니까? 이 중에 세 분의 부고가 기억이 나요. 이유는 본인 사망이었습니다. 본인 사망. 제 주변 분들이 돌아가신 거예요. 세 분 다 급성심근경색으로 돌아가신 겁니다. 한 분은 50대 초반이셨고요. 두 명은 40대 초반이었습니다. 한 분은 약주를 드시다가 주무시는 줄 알았는데 그게 돌아가신 상태였고, 한 분은 회식 후에 택시를 타고 가다가 본인이 택시 타고 이상을 느껴갖고 병원에 갔는데 이제 거기서 돌아가셨고, 한 분은 주무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주무시다가 약주 드시다가 돌아가시는 분의 돌연사의 85%를 차지하는 게 심혈관 질환이고요. 본인 부고 3명 받은 거 외에 작년에 제 주변 분이 급성심근경색 진단을 받은 분이 또 3분이 계셨습니다. 2분은 40대 중반이고요. 한 분은 30대 중반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심혈관 질환은 노인성 질환이 아니다. 그리고 건강을 잃기 전까지, 가슴에 통증을 느껴서 병원에 가기 전까지 이분들이 본인은 아픈 사람이다. 아무도 그런 생각 안 했어요. 다 건강하다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런 진단을 받게 된 겁니다. 심혈관 질환은 무서운 질병인 거 맞아요. 두 개가 있어요. 협심증이 있고 급성심근경색이 있는데, 급성심근경색은 뭐냐면은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그 동맥이 있는데 그게 세 가닥이 있어요. 왕관처럼 생겼다. 관상동맥인데 관상동맥이 막혔다. 그러면 심근경색이에요. 피가 이제 안 통하니까 심장 조직이 죽고, 심장이 죽으면 사람이 죽는 겁니다. 급성심근경색이고 전체 심혈관 질환 중에서 한 10% 정도. 그 다음에 막히기 전에 어떻게 되겠어요? 좁아지겠죠? 좁아져도 가끔씩 통증이 와요. 그때 병원을 가면
협심증 진단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한 70% 정도 된다 그래요. 보통 이제 가슴에 통증을 느껴서 병원에 가잖아요. 의사가 물어보잖아요. 어떻게 왔어요? 가슴 답답해서 왔어요. 보통 응급실 많이 갑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럼 간호사가 바로 눕혀요. 그리고 얼만큼 아파요? 1부터 10까지 통증이 얼마나 돼요? 9대입니다. 10대입니다. 얘기하잖아요. 약을 하나 갖고 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넣어요. 그 약을 넣잖아요. 가슴이 편안해집니다. 그게 니트로글리세린이라는 거래요. 그러고 나서 심전도 체크를 하고 파형이 이상하다 싶으면 바로 혈관 조영술을 해요. 어디가 막혔나? 그거를 보는 거고, 혈관 조영술을 한 다음에 만약에 막혀 있다든지 많이 좁아져 있다 그러면 즉시 뭘로 가냐? 스텐트 삽입술이라는 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스텐트 삽입술은 막힌 혈관에 이제 철사 통해 가지고서 여기다가 넣고 풍선을 부풀려 갖고 혈관을 확장시킨 다음에 요거를 빼내는 게 스텐트 삽입술이고, 거의 이거 하잖아요. 그러면 한 이틀 정도 중환자실에 있다가 일반 병실로 올렸다가 일주일도 입원 안 하고 한 4일, 5일 정도 있다가 퇴원합니다. 아무런 후유증 부작용 거의 없어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못할 만큼 길게 막혀 있다든지 단단하게 굳어 있다든지 그럴 땐 어떻게 하느냐? 혈관을 뚫지를 못하니까 우회도로를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관상동맥 우회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텐트 삽입술에 비해서 관상동맥 우회술은 회복 기간도 길고 수술의 난이도도 비교적 높은 편이에요. 그런데 이 수술을 하든 중요한 건 뭐냐면 후유 장애가 남지 않아요. 그리고 건강보험이 다 적용이 되는 치료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실손이 있고 건강보험 가입이 되어 있잖아요. 이거 재정적인 아무런 영향은 없다. 하지만 이런 진단을 받았을 때 정신적 충격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때 진단자금 몇천, 수술비 몇천 이렇게 받으면 삶에 대한 의지가 생깁니다. 목돈 마련의 길도 열리는 거고. 그래서 얘는 경제적인 타격이 무서우니까 진단자금 수술비를 보장하자 이런 측면보다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올 수 있으니까 준비를 하자 이런 접근이 맞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뇌혈관 질환 살펴볼 건데, 아까 말한 암, 뇌, 심 셋 중에 피하고 싶은 질병이 뭐냐? 그러면 마찬가지로 1초도 쉬지 않고 뇌혈관 질환만큼은 피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지저분합니다. 왜 지저분하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뇌졸중 환자 돌아가셔요. 근데 그냥 돌아가지 않습니다. 심근경색처럼 시름시름 앓다가 돌아가시고, 7명은 불완전 회복, 뭐예요? 장애가 남는다는 얘기죠. 완전 회복되는 사람은 열에 1명 될까 말까. 뇌혈관 질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게 있냐면은 뇌혈관이 막혔다, 뇌경색, 뇌혈관이 터졌다, 뇌출혈, 막히거나 터지진 않았는데 좁아져 있다거나 꼬여 있다거나 부풀어 올라 있다거나 기타 뇌혈관 질환이 되는 거죠. 꼬여 있는 게 혹은 좁아져 있는 게 막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뇌경색이 되는 거고, 부풀어 올라 있는 게 터지면 뇌출혈이 되는 거죠. 그죠? 요 질병들은요, 예를 들어서 제가 뇌경색이 왔다 그러면 한쪽이 마비가 돼요. 말도 어눌해집니다. 정상적인 경제 활동이 힘들어지는 거고, 그게 우리가 하루에 3시간씩 일주일 운동한다고 해갖고 몸이 갑자기 회복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보통 짧으면 6개월, 길면 1년 정도의 재활 기간을 거쳐야 되고, 그때는 정상적인 경제 활동이 힘들어집니다. 1년을 재활을 해서 내가 몸이 정상 회복이 됐다 그러면 다행인데, 정상 회복되는 사람은 아까 열에 1명이었죠. 반면에 평생 장애를 안고 가야 되는 사람은 열에 7명이었습니다. 만약에 정말로 운이 없게도 재활을 계속했는데 상태가 호전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가 된다? 후유장애 진단을 받게 되는 거고, 치료기간이 장기화가 되면 어떻게 고도장애로
올 수가 있다. 그래서 요양병원 가잖아요. 그러면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노안으로 계신 분들이 많지만 중풍 환자가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중풍 환자는 보통 6개월 만에 태어나고 그러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뭐 3년, 4년, 뭐 8년 이렇게들 계시더라고요. 만약에 그런 상황이 오면 안 되겠지만 그런 상황 왔을 때를 대비해서 진단비는 뭐 당연히 필요할 것이고 수술비도 빵빵하게 넣고 질병 후유장애 그리고 질병 고도 후유장애 아까 말하는 이제 정말 그 피하고 싶은 상황이 와서 요양병원에서 그냥 호수 끼고 누워있는 그런 상황이 왔을 때 두 번째 받는 진단비가 뭐다? 질병 고도 후유 장애다. 질병 고도 후유 장애 받기 어렵잖아요. 받기 어렵죠. 그런 상황에서 받기 쉬운 담보는 아니지만 생각하시는 것만큼 그렇게 또 어렵지도 않습니다. 저도 이게 막 진짜 똥을 좀 못 가리고 그냥 눈만 껌뻑이는 그런 상황이 돼야 받을 수 있는 담보인 줄 알았는데 보상과 배상이라고 하는 유튜버에서 80% 이상 후유장애 생각보다 쉽다. 이분들은 진짜 전문가분들이에요. 뇌졸중으로 왔을 때 고도장애 진단금을 청구를 하면 보험회사에서는 일상생활 후유장애 분류표, 우리 뭐 식사하기, 옷 입기, 뭐 이런 거 5가지 항목, 그걸 가지고 책정을 하면 80% 나오기가 쉽지 않지만 다른 거, 신체 부위별로 우리 뭐 손가락, 팔, 발가락, 다리, 이거에 대한 그 장애를 각각 더하게 되면 가뿐하게 80% 넘긴다 그러더라. 이 영상을 반드시 시청을 하십시오. 그러면 질병 고도 후유장애는 받기가 어렵다 이런 생각이 확 달라질 거다. 다시 정리를 하면 뇌혈관 질환은 진짜 가장 피하고 싶은 질병이다. 후유장애 동반 가능성이 높고 고도장애 수반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진단비 수술비뿐만 아니라 질병 후유장애, 질병 고도장애에 대한 준비도 잘 하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암이에요. 암은 뭐 우리 고객님들이 더 잘 아세요. 암은 무섭다라는 거. 근데 관련된 이제 몇 가지 숫자를 보여드릴 건데 해마다 23만 명 전후의 사람들이 새롭게 암 진단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암 진단을 받고 우리랑 같이 숨 쉬고 있는 분들이 17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돌아다니다가 보면 택시보다 많이 만날 수 있는, 택시보다 많이 만날 수 있는 게 암 환우들이다라는 거죠. 5년 생존율이 70%를 넘었다고 하고, 근데 문제는 뭡니까? 암 진단을 받게 되면 1년 이내에 실직하게 될 확률이 80% 이상이다. 그리고 이분들이 다시 직장을 얻기까지는 6개월 정도의 공백이 생긴다라는 거. 몇 가지 숫자를 좀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국립암센터에서 2019년도에 발표한 자료인데 5년 생존율이에요. 5년 생존율. 그래서 뭐 위암 같은 경우에는 76%, 대장암 75%, 뭐 전립선암, 갑상선암 이런 것들은 갑상선암 같은 경우엔 건강하신 분들보다 오히려 더 오래 사는 걸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점은 뭐냐면 생존율이 70%가 넘었다. 5년 생존율. 암은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니다. 이런 말을 하지만 암 진단을 받고 내가 확실하게 살려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첫 번째, 운이 좋거나 돈이 많거나. 네? 그래야 내가 확실히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가족들도 마찬가지고. 우선 암 진단을 받게 되면 의사가 어떻게 치료를 할 거냐. 치료 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수술하는 방식이 있고, 두 번째는 약으로 항암제 쓰는 방식이 있고, 세 번째는 방사선으로 치료를 하는 방식이 있는데, 보통은 이제 이 3가지를 병행을 하면서 치료를 하는 게 가장 일반적이라고 해요. 그리고 어떤 환자의 건강 상태, 암의 종류, 암의 진행 시기에 따라서 치료 방법들이 달라질 수 있는데, 가장 확실한 치료법은 뭐냐? 수술이겠죠. 암세포를 떼어내는 겁니다. 근데 이 수술로 치료를 하려면
고형암이냐 비고형암이냐, 그러니까 덩어리 져 있는 암이냐 백혈병처럼 덩어리가 안 젖어 있는 암이냐. 덩어리로 젖어 있는 암이어야 수술이 가능한 거고, 뭐 일반적인 암이 다 고형암이겠죠. 그리고 암의 발병 위치가 폐라든지 췌장이라든지 코라든지 이러면 수술이 어렵답니다. 그냥 뭐 대장이라든지 이런 데는 비교적 수술이 쉽다 그래요. 그리고 이 암세포라는 게 어딨니 했을 때 여기요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확실하게 눈에 보이는 암세포가 있으면 그 부분만 덜어내면 그 옆에 있던 눈에 안 보였던 암세포들이 나중에 또 자라나갖고서 재발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수술을 할 때는 암세포만 떼는 게 아니라 암세포가 퍼져 있을 가능성이 높은 다른 조직들, 이런 것도 정상 그 조직들도 떼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운 부분 있을 거고요. 이게 또 막 다른 장기나 이런 데 전이가 되어 있는 상태라면은 수술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에 대한 단점은 요렇다. 장점은 수술을 하게 되면 돈 많이 안 듭니다. 건강보험에서 다 혜택을 주고 건강보험에서 본인이 부담하는 것도 5%면 돼요. 이 중대질병이기 때문에 돈 안 들어요. 요런 경우에 치료에는. 자, 근데 수술을 내가 못하는 상황이다. 내지는 수술을 하기에는 다른 장기로 퍼져서 너무 늦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치료를 하느냐? 약물 치료. 우리가 말하는 흔히 항암제라는 거를 투여를 하게 되는데, 항암제의 종류는 지금 3가지, 1세대, 2세대, 3세대가 나왔어요. 항암제의 기원이, 저도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처음 알았는데, 항암제는 원래 독가스가 기원이래요. 2차 세계대전에서 이제 그 독일군이 화학무기 있죠. 화학무기. 마시면 하면 거품 물고 가는 거. 예. 그 무기로 연합군의 희생이 컸대요. 그래서 연합군 쪽에서 부검을 해갖고서 사인을 이제 밝혀봤는데 림프절이 다 말라 비틀어지고 막 그랬다라는 겁니다. 그 부검에 참여했던 의사가 호기심을 갖고서 이걸 가지고 암 치료법에 적용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항암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 나온 항암제는 암세포를 죽이지만 암세포를 죽이기 위해서 어떻게? 정상세포도 다 죽어요. 그러니까 머리 빠지고 입맛 떨어지고 살 빠지고 이랬던 게 그런 이유였다. 근데 뭐 약이 많이 좋아졌겠죠. 자, 요게 1세대 항암제면 2세대 항암제는 뭐냐면은 표적 항암제라는 겁니다. 정상적인 세포는 어떻게? 내비둬. 뭐만? 암세포만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는 거죠. 이 표적 항암제는 저도 좀 잘 알아요. 왜 하냐면 제가 여기 주식에 투자를 하느라고 공부를 많이 했었단 말이에요. 예전에 이제 백혈병은 걸리면 죽는 병이었어요. 그죠? 예, 근데 노바티스라는 회사에서 글리백이라는 약을 만들었습니다. 만성 골수성 백혈병 환자들은 그 약이 출시되면서부터 만성 질환이 돼버렸어요. 고혈압처럼. 거의 다 살게 됐다. 근데 표적 항암제는, 오래된 표적 항암제는 이미 복제약도 나왔고 특허 기간도 만료됐고 건보에서 다 급여 항목으로 책정이 됐기 때문에 약값 부담이 크지 않죠. 2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걸린 암에 표적 항암제가 나와 있느냐? 1번. 2번. 건강보험 적용이 되느냐? 3가지네요. 3번. 내성이 생기면 안 돼요, 이거. 표적 항암제는 이거를 약을 계속 복용을 하게 되면 살 수는 있지만 약에 뭐가 생겨? 내성이 생겨버리게 되면 재발했을 때 치명적인 상황이 온다. 이런 문제가 있고, 3세대가 면역치료제거든요. 면역치료제는 면역력을 증가시키게 내 몸을 조작을 하는 겁니다. 유전공학적으로다가. 그러니까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 이게 일주일 약값이 몇백만 원이에요. 1년에 1억입니다. 1년에 1억. 요 약값이. 표적 항암제 같은 경우에는 건보 적용 안 되는 경우에 1년에 6, 7천만 원. 1년에 약값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설계사님들은 암 진단 자금 1억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설계사도 있고, 어떤 설계사들은 아닙니다. 6개월 뭐 생활비만 있으면 됩니다. 뭐 실손해서 나옵니다. 반은 맞고, 둘 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리는 거예요. 근데 왜 반은 맞아? 어떤 암에 걸리느냐에 따라서 나는 수술로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실손되고 건강보험 적용되면 나는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떤 암에 걸리느냐에 따라서는 1년에 약간만 1억이 들 수도 있다. 또 요거하고 이제 또 뭐가 있냐면은 방사선 치료가 있죠. 방사선 치료는 엑스레이나 CT 같은 거를 촬영을 해갖고 암세포가 어디 있는지를 보고 거기다가 이제 방사선을 쬐어갖고 애를 말라 죽이는 거였는데, 요게 이제 사람은 숨을 쉴 거 아닙니까? 혹은 움직이거나 그러면 암세포 위치가 바뀐답니다. 그래서 정상 조직이 방사선 쪼여갖고 말라 비틀어지는 그런 상황도 왔었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양성자 치료, 뭐 중입자 치료, 요거는 우리나라에도 있는데 요건 아직 도입이 안 됐대요. 이거는 치료비가 8천만 원 정도 된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이제 암이 불치병은 아니지만은 내가 반드시 살으려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된다 그랬죠. 1번 운이 좋거나, 2번 돈이 많거나. 요런 치료 같은 경우에는 거의 모든 암, 백혈병 빼고 다 치료되고 재발도 적고 치료 기간도 짧대요. 근데 1억 들어, 1억. 1억 들어요. 없으면 죽는 거죠, 뭐. 자, 준비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선 당연히 실손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진단자금 있어야 되는데, 진단자금을 얼마로 갖고 갈 거냐. 저는 뭐 많으면 좋겠지만은 내가 이거를 막 욕심내서 많이 갖고 가잖아요. 유지 못합니다. 예, 그러니까 제 경우에는 보통 3천, 비갱신으로 3천 정도 넣고, 고객님이 특별히 암에 대해서 요구를 하시면 5천 정도 넣어드려요. 근데 우리는 가족력이 있으니까 1억 정도를 넣어주세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유가 있는 분은 비갱신으로 1억을 넣지만 5천을 초과해서 더 하고 싶다 그러면 15년 만기나 20년 만기 갱신형 보험을 추천을 해드립니다. 뭐 생활비도 나오고 진단비도 나오고 충분하다. 보험료는 저렴하다. 물론 이제 20년, 15년 갱신이라는 단점은 있지만 그 전까지 뭐 암이 정복되면 좋은 거고, 아니면 다른 방법을 구해 봐야 되겠죠. 어쨌든 뭐 암진단비는 없어도 된다, 실손해서 되니까, 혹은 암진단비는 1억은 있어야 된다. 예. 둘 다 틀린 얘기는 아니다. 내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선택을 하시면 되겠다. 자, 정리할게요. 3대 질병 보장은 최우선적으로 준비하셔야 되고, 심혈관 질환 같은 경우에는 진단자금하고 뭘로? 수술비 중심으로 갖고 가시면 되고, 뇌혈관 질환은 진단자금, 수술자금에 뭐가 반드시 수반이 돼야 된다? 질병 후유장애 플러스 질병 고도 후유장애. 이 금액이 더 많이 필요해질 거예요. 암 같은 경우에는 진단비, 그 다음에 갱신형으로다가 하나 더 이렇게 보완하는 것도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하다. 자, 여기까지 보험 관련 이슈에 대한 팩트 체크, 임팩트 TV 임평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